하나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빙하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빙하가 형성이 될 수 있냐?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제가 요약해서 따뜻한 대양. 엄청난 양의 빙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많은 양의 수분이 공급돼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눈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소스가 어디냐? 바다라는 거예요. 그죠? 따뜻한 대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낮은 기온입니다. 수증기가 엄청나게 많이 증발이 된다고 이게 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낮은 공기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기온이 낮은 공기를 만나야 이게 눈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선한 여름. 좀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만 눈이 쌓은 다음에 녹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쌓이고 다져지려고 그러면은 녹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름이 선선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세 가지의 조건 중에서 서로 모순되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따뜻한 대양과 그 다음에 다른 쪽 오른쪽에 보시면 낮은 기온 선선한 여름은 정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빙하기 관련한 이야기를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해줍니다. 해주면 애들이 이 부분에서 약간 멘붕이 와요. 왜냐하면 저 모순되는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는 따뜻한데 공기는 어떻다고요? 찬 거예요. 어떻게 그런 조건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좀 신기한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적인 빙하기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창세기 대홍수라는 이 격변적인 사건은 이것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마이클 오도 박사의 그 성경적 빙하기 이론에 대한 계략도입니다. 이걸 보시면요, 지금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따뜻한 바다예요. 따뜻한 바다. 이것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은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에요. 이 기품의 샘이라는 것이 결국 지각이라든지 그보다 더 밑에 있었던 물층이 터지면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지각과 그 밑에 있는 물들은 어떻습니까? 따뜻합니다. 더워요. 그러니까 이 물들이 한꺼번에 전지구조로 쏟아져 나오게 되면 대양을 덮이게 된다는 거죠. 따뜻한 대양의 조건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따뜻해진 대양은 엄청나게 수증기를 뿜어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양은 이제 이렇고요. 육지는 약간 조건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육지에서는 지금 화산들이 폭발하고 그로 인해서 뭐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많은 화산재와 먼지들이 지금 성층권에 떠 있는 상태예요. 이것들이 그냥 지금 현재 사회에 있는 그냥 한 번의 화산 폭발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격변적인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면 그것들로 인한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먼지들이 하늘을 뒤덮고 그로 인해서 태양 복사를 방해하는 거죠. 그죠? 일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공기가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기온이 형성이 되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엄청난 양의 대양으로부터 온 수증기들이 육지에 와서 급격한 강설을 나타낸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눈을 순간적으로 쏟아낼 수 있다는 이 조건이 창세기 대홍수를 통해서 올 수 있다라고 마이클 오도 박사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이거 동의가 되십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대홍수와 이 빙하기를 바라보는 이 관점을 저는 이 마이클 오도 박사의 제안을 통해서 조금 달리 보게 됐어요. 그전에는 저도 당연히 지하도로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그 빙하기, 그 다음에 여러 번의 빙하기에 굉장히 익숙했는데 이걸 통해서 바라보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리플로드 클라이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오기 전에 기후가 있을 거고 격변적인 홍수라는 사건이 있고요. 그죠?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다음의 기후가 있습니다. 포스트 플러드가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격변적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현재의 기후까지 오기 전까지의 평형을 찾기 위한 어떤 하나의 중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트랜지션 타임이 빙하기라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빙하기는 창세기 대홍수가 끝난 다음에 현재 상태의 평형이 오기 전까지의 트랜지션 타임이라는 거예요. 변하기. 이 기간 동안에 만들어지는 특이한 기후의 형태가 빙하기다라고 마이클 오도 박사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셔널한 클라이매트가 어떤 식으로 오냐면 마이클 오도 박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창세기 대홍수가 터지고 난 직후에 해수의 평균 온도가 약 30도까지 올라갔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이 빙하기를 설명을 하는 제가 많은 이론들의 페이퍼를 갖다가 뒤져봤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계산이나 수치화나 정량화를 해서 계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오랜 연대를 갖다가 그 가정 안에서 자꾸 해석을 하라는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근데 마이클 로드 박사는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10평형 방정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계산을 했어요, 이 사람이. 참 그걸 보고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엔지니어니까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이제 30도라는 해수 평균 온도, 그게 이제 창세기 대홍수 직후에 만들어진 온도인데, 이때는 이제 이 대양의 온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높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증기를 뽑아낸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즉각적으로 눈으로 환원되지가 않고 비로 이제 풍부한 강수량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빙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게 점점 해수의 온도가 줄어들다가 약 평균 20도 정도가 됐을 때, 그때가 이제 빙하기가 시작되는 시작점이라고 이 사람은 가정을 하더라고요. 빙하 시대의 시작, 그게 홍수 이후에 약 200년, 해수의 온도가 20도 정도. 그 다음에 빙하 절정 시대가 약 500년 후, 이건 창세기 대홍수 후입니다. 500년. 그리고 700년경에 이 종료가 되고 해수의 온도는 현재와 비슷한 약 평균 한 4도씨 정도까지 평온의 상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창세기 대홍수의 여러 가지 시간적인 타임, 그러니까 창세기 대홍수의 시간적인 타임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자, 이렇게 빨리 나가보겠습니다. 창세기 대홍수의 직후에 있었던 키워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양의 온도가 너무 높아요. 높으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수증기가 방출되는데 이 수증기들이 어떻게 해요? 비로 풍부한 강수량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습식 사막이라고 하는 독특한 용어가 나옵니다.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부 고緯도 지역에, 이제 우리가 대륙 안에서도 고緯도 지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는 설명 이렇더라도 빠르게 빙하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적은 계절 간의 기온 차이. 이건 뭐냐면 아까 빙하가 만들어지는 조건하고 똑같이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어떻다고요? 선선한 여름. 그 다음에 겨울은 온화한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건들이 맞춰지니까 이 계절 간의 기온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기에 우리가 아열대 지역이 북이 30도, 남이 30도의 지역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구상에서 이 지역에 많은 사막과 반건조 지대가 흩어져 있어요. 여기가 엄청나게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하라 사막이 여기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게 이제 최근에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이 반건조 지대에서 많은 화석이 발견되고 있어요. 동물의 화석, 식물의 화석, 그 다음에 이곳에 엄청난 문명이 있었다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어마어마하게 사막지대 안에 뭐가 있었다? 물이 빠져나간 흔적들. 물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거기에 강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또는 호수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물이 빠져나간 배수구의 흔적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한때 이 지역이 굉장히 풍부한 강수량으로 인해서 동물과 식물이 살기 좋고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하라 지방의 그 사막 가운데 뜬금없이 그 기린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이제 돌입니다. 그렇죠? 이게 빙하기 시대의 흔적들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화석들이 나옵니다. 공룡 화석들, 그 다음에 여기에 절대 매치가 안 되는 식물 화석들이 나와요. 그 얘기는 이 지역이 한때는 굉장히 풍부한 강수량을 갖고 있었던 지역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습식 사막은 아까처럼 그 창세기 대홍수 후의 조건을 갖다가 생각해보면 쉽게 풀립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대홍수 후의 기후의 그래프를 가정한 것인데요. 여기 온도차가 거의 적었잖아요. 그죠? 적다가 점점점 이제 평형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풍부한 식물과 동물 개체수가 급증하게 되죠. 왜냐하면 선선한 여름, 온화한 겨울, 이 계절 간의 기온차가 그만큼 적어지고 풍부한 강수량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초목지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그 급증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바로 뭐냐면 털복숭이 매머드입니다. 여러분 매머드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 매머드가 이 북반구 지역에만 해도 그죠? 넓은 지역에 분포해서 화석이 발견되고 있고 추정하는 개체수만 해도 수천만 마리, 약 1,500만 마리가 넘는 게 이 지금 현재
화석화돼서 미라로 남아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실제 이거 논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털복숭이 매머드가 얼마나 이렇게 그 습생이 좋았는지 이렇게 많이 분포를 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도 하나의 퀘스천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풍부한 식물과 동물 개체수의 급증이라는 것과 하나의 매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아까 이제 부조화의 조합이라고 이제 요걸 하나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상하게 화석들이 있잖아요. 화석들을 발견을 하다 보면은 특히 빙하기 시대의 화석을 발견하다 보면 추운 날씨에 적응이 되어 있는 동물들 우리가 흔히 얘는 추운 지방에 살 거야 얘는 따뜻한 지방에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동물들이 막 섞여서 나와요. 동일 지역에서. 이게 바로 부조화의 조합입니다. 근데 이걸 동일과정설 안에서 해석을 하려면 해석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얘들이 마이그레이션을 했나? 그러니까 따뜻한 지방에 애들이 놀러 왔다가 여기서 화석이 돼버렸나? 그게 아니고요. 전 지역에 걸쳐서 이런 동물들이 같이 나옵니다. 이거 팩트고요. 근데 이거를 동일과정에서 해석이 안 되는데 방금 얘기했던 창세기 대홍수를 통해서 바라보면 해석이 됩니다. 왜? 아까처럼 기온차가 줄어들잖아요. 계절 간의 날씨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의 가장 큰 예가 뭐냐면은 여기 보고 계신 게 하마 화석입니다. 하마 화석이 어디서 발견되냐면요.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발견돼요. 여러분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에 하마가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동물원에 가면 있습니다. 아, 그거 말고 자연적으로 습생을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동물원에서 얘들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는 건데 하마는 어디 있어요? 저 아프리카의 사바나에 있죠. 그죠? 있는 이놈이 화석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발견돼요. 근데 그곳에 발견되는 동물들이 하마와 함께 코뿔소 또는 매머드 이런 놈하고 발견이 돼요. 뭐지? 얘들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이주와 뭐 활발한 활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화석으로 발견되는 그 시점에서는 뭔가 이 날씨가 굉장히 온화하면서 모든 습생의 동물들이 살기 좋았던 그런 환경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이제 스노우 블리츠입니다. 이거는 빠르게 육지와 대륙에 순식간에 많은 눈이 의해서 빙하가 만들어지는 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이 마이클 우드 박사가 특별하게 차용한 단어더라고요. 스노우 블리츠.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육지와 바다에 큰 기온차가 발생하면 바다는 따뜻해요. 지금 따뜻한 대양. 그 다음 육지는 어때요? 육지는 차갑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바다와 육지 간의 이 기온차의 갭은 바다와 육지 간에 엄청난 많은 폭풍을 발생을 시킨다고 합니다. 기후학적으로 보면은. 이 폭풍에 의해서 순식간에 눈이 강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조건을 마이클 우드 박사는 설명을 하는 거고 단 어떤 거냐면 따뜻한 바다와 가까운 지역 이거는 빙하가 형성이 되기가 힘들다라고 이 사람은 설명을 저는 이게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있다가 바로 나갈까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북아메리카 지역과 유럽, 아시아에 있는 빙상 그 빙상이 최대 확장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곳을 보세요. 어디냐면 여기 알래스카 북쪽 지방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시베리아의 북쪽 지방 여기가 빙상이 없어요. 흔적이. 이 동일과정설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그냥 최고 고緯도 지방에서 빙상이 생겨서 거기서 시작해서 쭉쭉쭉쭉쭉쭉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게 동일과정적인 빙상의 형성 메커니즘인데 이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과는. 빈대가 너무 많아. 위쪽인데도. 왜 그러냐면요. 간단한 거죠. 여기 알래스카 지방은 이 북극해와 이 북태평양을 쌓여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죠? 쌓여 있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세기 대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는 대양이 어떻다? 따뜻하다. 따뜻하기 때문에 이 따뜻한 대양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러니까 빙하가 만들어지기 힘들죠.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북극해와 북태평양. 그 다음에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륙이긴 하지만 대륙과 바다와 아주 인접한 영역에는 사실 빙하 형성이 잘 안 보여요. 이런 게 그런 조건하고 매치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그 북아메리카 지역에 미국 북동부 지역에 있는 실제 폭풍의 경로를 갖다가 지금 표시해 놓은 건데요. 이 폭풍의 경로에 대해서 북서쪽에 실제로 어마어마한 강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이제 마이클 우드 박사가 언급을 했는데 얼마 정도 어마어마하냐면요. 이게 한 번 있을 때마다 평균에서 강설량, 눈이 내리는 게 25cm 이상입니다. 실제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뉴욕이나 저 북쪽 지역에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한 번에 25cm 이상. 그 다음에 기록적으로 93년도에는 140cm가 내렸습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며칠이에요? 3일 동안에 내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강설을 동반을 한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가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폭풍이, 그죠? 폭풍이 이 경로를 따라서 매주 일행을 발생한다라고 카운트를 한다면은 가정을 하는 거죠. 한 번에 평균 50cm. 근데 이거는 현재와 다른 그 창세기 대용수의 환경을 생각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온이 바다 기온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거의 20도 가까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수증기의 증발이 있는데도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어쨌든 평균 50cm의 강설이 있으면은 약 5cm의 그 얼음이 만들어지거든요. 10분의 1입니다. 그 5cm의 얼음이 매 회마다 만들어지고 곱하기 52주를 하면 260cm. 그게 여름에 거의 녹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200년이 지나면 얼마? 520m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북반구에 있는 평균 빙하의 두께가 얼마냐? 700m예요. 이 200년이라는 수치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9만 년하고는 갭이 엄청나죠. 그죠? 근데 그 진화론자들이 이거에 당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사실 9만 년이라는 시간을 갖다 놓고도 있잖아요. 그 9만 년이라는 시간을 지탱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9만 년의 시간을 계속 빙상을 만들어내야 돼. 무슨 메커니즘이 있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이 오랜 시간이라는 잣대 안에 쳐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를 수백 년을 쫙 좁히면은 답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자, 이 200년에 520m의 빙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간이 촉박하네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빙하기 초기에 빙하가 만들어지는 곳, 그 다음에 여기가 빙하기 이제 말기경에 빙하가 만들어지는 곳이 있고요. 여기 점선을 보시는 게 이제 실제 북반구에서 돌고 있는 그 큰 대폭풍의 실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빙하가 만들어졌을 걸로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빙하기의 절정에 왔습니다. 절정에 오면은 성층권에 있었던 화산재들이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줄어들어서 더 이상 얘가 그 낮은 기온을 지탱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뜻한 바다도 점점 식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방금 얘기했던 빙하기의 메커니즘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딱 상태가 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빙하기의 절정 때, 넘어가 버렸네. 절정을 갖다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이 말코로드 박사가 열평형 방정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여러 개의 변수의 중간값을 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대홍수 후에 500년 후에 빙하기의 절정기가 왔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때 북반구 빙상 두께가 700m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현재 수치랑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 수차도 강수량이 연 1.4m,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예요. 당시의 기후와 현재의 기후를 비교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 절정기의 실제 이 빙하기는 그 인류의 이동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엄청난 양의 수증기의 증발은 대륙붕들을 무추로 드러나게 만들고 그것들이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통로를 시켜서 인류가 온 세계로 퍼질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빙하기 때 아까 날씨를 봤지만은 어때요? 계절 간의 기온차가 굉장히 적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 기온차, 그 적은 기온차들은 인류가 이렇게 퍼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네. 자, 이제 격변적인 융해. 키워드가 3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대홍수가 격변이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대홍수가 끝난 다음에 빙하기가 형성되는 것도 격변적이었고, 그 다음에 빙하가 녹는 것도 격변적이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를 시간을 쫙 늘려가지고 이거를 너무 많은 오랜 시간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이 격변적인 융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 빙하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되니까 이제 여름과 겨울의 색깔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여름은 점점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이게 계절 간의 기온차가 갭이 쫙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격변적인 이제 이 멜팅이 오는 거예요. 멜팅. 그 다음에 이 멜팅에 의해서 플로딩이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화석을 보면요, 빙하기 시대의 화석 중에는 창세기 대홍수의 화석으로도 약간 의심이 될 만한 화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국지적인 홍수들이 빙하기 때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건 팩트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따뜻한 여름, 더 추워진 겨울을 의미하는 거고요. 추정도입니다. 예, 지나가겠습니다. 격변적인 멜팅. 말코드 박사는 또 이거 계산을 해내서 연간 약 10m의 융해 속도가 있었을 거다. 빙하가 녹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m. 예,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북반구 평균 두께가 우리가 현재 700m니까요. 그거를 70년 만에 다 녹일 수 있는 양이고, 그린랜드하고 남극 대륙을 제외한 대부분의 빙하가 다 녹는데 약 200년이 걸렸을 거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탈 700년입니다. 절정기까지 500년, 그 다음부터 200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그 다음에 당연히 멜팅이 격변적으로 일어나니까 그 멜팅에 의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아까 그랬죠? 홍수가 나타납니다. 이 빙하기 후반의 이 홍수들에 대한 증거들이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이 할렌 블레츠라는 박사님인데요.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걸 공부를 하면서 봤던 분이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이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할 빙하기 후반의 홍수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논문을 냈지만 너무나 많은 반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홍수가 너무 성경적이니까 사람들이 반대한 거예요. 1920년도에 논문을 냈다가 리젝을 계속 당합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당합니다. 당하다가 1960년도에 이게 이제 패스가 되는 거예요. 패스가 되고 놀랍게도 1979년에 이분이 미국 지질학회의 최고의 상을 받아요. 그리고는 이 지질학자들이 이제는 빙하기 후반의 격변적인 홍수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으니까. 이분의 묘비입니다. 묘비에 뭐라고 써있죠? 이분은 끊임없이 그 자연의 격변적인 이 드라마에 대해서 이 격변적인 홍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거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준 분이에요. 그게 이 사람의 묘비에 있다는 걸 보고 되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제시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미줄라 홍수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한번 인터넷에다 쳐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미줄라 홍수는 미국의 크게 4개 주에 걸친 홍수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몬태나주에 있는 그레이션 레이크 미줄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호수가 터지는 거예요, 이제. 녹으면서. 터지면서 이 터진 물이 있죠. 이 색깔이 좀 다르죠, 그죠? 여기 원래 홍수였고 이게 터지면서 어디로? 태평양으로 쏟아나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플러드 패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 격변적인 홍수에 의한 침식 지형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사람이 이 지형을 막 연구를 하다가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막 이 용암층이 있는데 이것들이 막 엄청나게 침식이 되면서 깎여 나가고 그 다음에 동일한 홍수로 추정되어지는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이 사람이 연구를 거듭하다가 미줄라 호수에 이 논문을 내는 거죠. 그렇죠? 네, 격변적인 홍수입니다. 그리고요 많아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갖고 왔는데 남부 시베리아에 알타이 산맥이 있습니다. 그 알타이 산맥에 그 오부강이라는 강이 있는데요. 그거를 향해서 미줄라 홍수랑 거의 같은 급의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쏟아져 갔던 것에 대한 논문입니다. 실제 논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일과정설적인 패러다임으로 보면은 1만 년 동안의 감기가 오는 동안에 수천 년에 걸려서 빙하가 녹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순식간에 빙하들이 융해하고 녹아버렸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격변적인 멜팅. 털목송이 메모드의 멸종. 제가 질문 시간까지 좀 써서 이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빙하기 말기에 이 독특한 기후 변화가 결국 빙하기 말기의 동물 멸종의 주요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미스테리입니다. 동물과정설 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미스테리가 뭐냐면요. 빙하기 말기에 대형 포유류들이 멸종을 합니다. 특별히 메모드 같은 놈들. 순식간에 사라져요. 온 지구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왜 이런 조건이 만들어질까? 이게 동물과정설로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뭐 희닥한 얘기를 막 합니다. 하는데 그건 뭐 다 차치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적인 빙하기론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빙하기 말기도 격변적인 기후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들이 멸종이 되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아까 어느 분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빙하기 말기의 기후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가혹한 추위. 아까 엄청난 추위가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 간의 온도 차이가 적어지다가 빙하기 말기로 가면 점점 갭이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점점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난한 기후에 적응되어 있던 대형 동물들은 심각한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 기후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뭄,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수증기의 증발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서 현재의 해수 온도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결정적인 게 해빙입니다. 해빙. 이 해빙이라는 멜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sea ice입니다. 바다 위에 빙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위의 빙하는 어떤 거로 볼 수 있냐면 이거는 빙하가 녹아서 육지에 있는 빙하들이 녹으면서 이렇게 바다로 쏟아 날아가는데 이것들이 어디로? 당연히 밑에 있는 이 바닷물보다 밀도가 적으니까 바닷물 위에 뜰 거 아니에요. 그죠? 뜨면서 차가운 기온을 만나면서 이게 sea ice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얘네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형성이 되면서 수증기의 증발을 또 막아버리고 이것들이 다시 그 태양 그 복사를 갖다 방해하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이 막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추워지는 이 날씨와 이 가뭄은 이 대형 포유들한테는 심각한 거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거대한 먼지 폭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자세히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심한 먼지 폭풍이 말고도 박사는 북반구 모든 포유류들의 멸종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시베리아 매머드의 대부분 유해가 어디서 발견되냐면은 황토층, 실트라고 하는데 이 황토층에서 발견됩니다. 황토층 안에 이거를 이제 저 시베리아 쪽에서는 예도마스라고 하는데 이 예도마스라고 하는 황토층에서 발견이 돼요. 이 매머드들이 뜬금없이.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순식간에 빙하가 녹으면서 그 안에 매머드가 빠져가지고 죽은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지만 마이클 노박사는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가지고 이걸 좀 부정을 합니다. 부정을 하고 얘들이 실제 먼지 폭풍에 의해서 질식한 상태로 굳어져 버렸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먼지 폭풍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더스트 보울시다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잘 알더라고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1930년대 미국 중서부 지방에 있었던 엄청난 먼지 폭풍입니다. 이건 약간 원인은 다른데요. 여기 이 먼지 폭풍 규모를 여러분 보고 계시지만은 이 먼지 폭풍에 의해서 이 중서부 지역의 마을이고 가축이며 동식물들이 싸그리 다 파묻혀버립니다. 모래폭풍 아래. 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 빙하기가 있었던 그 빙하의 끝단 또는 지금 북반구에 상당히 많은 영역들이 뭐로 되어 있냐면 이 황토층으로 되어 있어요. 실트. 그럼 이 실트가 어디서 온 걸까? 추정을 해보면은 이 빙하기 말기에 이 혹독한 가뭄과 함께 있었던 엄청난 폭풍. 예.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이 모래 폭풍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더스트 보울 시대에 실제 있었던 걸 표현한 거고, 이 빨간색이 된 게 실제 엄청난 데미지를 먹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매머드가 죽었을 때, 매머드가 살다가 이 엄청난 모래 폭풍에 갇히면서 얘가 그 모래 폭풍에서 빠져나가려고 힘을 쓰다가 이제 앞다리가 부러지는 거죠. 그죠? 부러지고 그 모래 폭풍 속에서 밑에서부터 뭐가 물이 차올라서 이게 이제 영구 동결되어지는 과정을 갖다가 AIG에서 지금 이렇게 추정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힘드네요. 자, 프레임이 이렇습니다. 동일과정선적인 프레임에 의하면은 10만 년의 주기, 그죠? 9만 년 동안의 빙하기, 만 년의 간빙기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오랜 기간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어요, 사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 빙하기를 우리가 창세기 대홍수 이후에 어떤 과도기적인 기후의 시대로 보면은 너무나 이거는 분명합니다. 혼돈은 없어지고 미스테리가 해결되고 해답을 얻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Q&A 시간까지 다 합쳐가지고 딱 제대로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꿔주세요. 벌써 마지막 세션이 됐습니다.